각 단락별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단락. 얘들아, 근데 이게 이 문제 풀 때는 각 단락마다 메시지는 하나씩이야. 각 문단 있죠? 이 문단에서 메시지는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캐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 자, 첫 번째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미학은 무엇이다라고 서술이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한 분야이다라고 서술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철학의 한 분야야. 어떤 분야냐면, 자, 미적 경험에 대한 것을 이제 논의하는 분야래요. 자, 그래서 이제 미학은 이런 건데, 미학의 문제들은 뭐냐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래. 그럼 얘들아, 여기서 예술의 정의라 그랬잖아. 자, 이 정의는, 자, 이거는 define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justice 이런 아세요, 그런 거. 예술이란 무엇이다 라는 문제예요. 정의, 개념정의입니다. 개념정의. 자, 이제 그러면서 얘들아, 여기 쭉 이 문단에서 보면은, 이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모방론이 나오지, 그치? 모방론이 나오고, 자,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왜곡된 표현을 뭐 어쩌고 낭만주의가 등장해서, 자, 어떻게 됐냐면, 자,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대. 쇠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맛이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말 잘 모르더라고. 사조라는 말을 모르더라고. 사조라는 말은 뭐냐면 흐름, 유행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흐름이자 유행을 어려운 말로 사조라 그래요. 예술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조. 뭐죠? 예술사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유행하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이런 거지. 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론이야. 대상과 대상의 재현에 닮은 꼴 이어야 된대. 이른바 투명성 이론인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뭐라 그랬냐면 예술 이꼬르 자연에 대한 모방이야 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그치? 그다음에 낭만주의가 등장했는데 낭만주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낭만주의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자,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대. 자, 그래서 20세기 초에 콜링 우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뭐가 나오냐면 표현주의가 나왔대. 표현론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표현론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정신적 대상인데, 자, 이와 비슷한 시기의 내면보다 작품 가치 고유의 형식을 중시하는 뭐도 나왔어? 형식론도 발전했대요. 그러면 표현론도 나왔고 형식론도 나왔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좀 지루하지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지.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표현론과 형식론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술 작품은 어떤 대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야. 닮은 꼴로 그대로 카피해서 모방하는 거야. 자, 그런데 낭만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외부 세계에 대한 독창적인 예술가의 감정 표현과 더불어서 왜곡된 표현까지 허용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반대가 내가 사실주의다라는 얘기 한번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낭만주의라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창작자, 화가가 됐던 예술가라고 합시다. 예술가의 뭐 이런저런 감정이나 아니면은 왜곡된 표현을 전부 다 허용하는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낭만주의 예술 작품의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게 뭐 있냐면, 얘들아, 웹툰 생각하면 돼. 만화 있죠? 만화 보면 순정 만화 생각해봐. 순정 만화라는 장르 아니? 순정 만화라는 것도 이제 맛이 가서 이제 웹툰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웹툰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지. 왜 여신 강림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보면 되게 예쁘고 잘생기게 그려놓잖아. 그런 게 대표적인 낭만주의의 흔적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정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예쁜 여주인공은 되게 예쁜데 악당은 야 그림만 봐도 누가 봐도 악당이잖아. 누가 봐도 나쁜 새끼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놓잖아. 이제 그런 게 낭만주의야, 일종의.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 파트를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방론과 낭만주의가 대립을 하는 가운데 콜링 우드와 벨이 나왔어. 이제 그게 이제 표현론과 형식론이래요. 자, 그래서 표현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표현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이나?
자, 이쪽 쓰면 나오니? 자, 잡히나 모르겠어요. 자, 표현론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표현론은 뭐냐면, 자, 여기 있어요. 예술의 그 창작자 예술가죠. 자, 창작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술가의 마음. 그러니까 창작자의 감정이나 자, 마음과 같은 것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한대요. 자, 이게 있어야 자, 이제 그게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표현론의 관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표현론에 따르면 창작자의 감정이나 창작자의 의도나 욕구 같은 게 반영이 되면 그러면 예술 작품이지.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였잖아. 예술이란 무엇이냐? 예술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표현론은 예술이란 창작자의 이런저런 감정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해됐어? 자, 이제 반면에 자, 이거랑 대립되는 게 형식론이지. 그치? 형식론. 자, 형식론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형식론은 자, 읽어보면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서 비평가들에게, 비평가는 감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제 감상자 비평가들, 자, 감상자들에게 자, 뭐를 줄 수 있냐면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거. 미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건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유발할 수 있다면,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그거는 예술 작품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적 정서니까 와, 되게 대박이다. 금손이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이론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자, 말 그대로 이제 예술이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자, 말 그대로 이제 모방, 화가의 어떤 그림, 뭐 예술가의 조각, 뭐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모방하고 재현해내는 거, 이런 걸 이제 예술이라고 봤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 객체와 그 다음에 원래 그러니까 객체와 예술 작품은 가장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예술 작품의 완성도는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나를 누군가가 그렸어. 그러면 내 모습과 그 그림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내 실물과 초상화가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예술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낭만주의는 뭐예요? 낭만주의는 화가, 창작자의 의도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독창적인 감정. 그러니까 나를 되게 슬프게 그릴 수도 있고, 나를 못생기게 그릴 수도 있고, 나를 멋있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낭만주의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 20세기 초에 넘어가면서 표현론에 따르면 자, 창작자의 감정이나 의도가 들어가면 예술이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화가가 나를 그릴 때 말 그대로 이거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나를 그렸다면 그러면 그건 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형식론에 따르면 뭐야? 형식론에 따르면 나를 누군가가 내 얼굴을 그렸을 때 그거를 그린 의도는 일단은 건너뛰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감상자가 미적인 정서, 야, 똑같다, 와, 씨, 대박, 이렇게 느꼈다면 그쵸? 그러면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지? 자, 이제 그래서 예술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자,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뭐 이런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고 낭만주의와 모방론이 대립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온 것들이 자, 표현론과 형식론이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 자, 20세기 중반에 듀샹이 자, 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변기. 자, 지금 그 변기가 나오면서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건 자, 예술 작품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의 사례가 지금 제시가 됐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등장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 예술 정의 불가론이래요. 예술은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자, 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사이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들아, 사이비는 뭐야? 사이비가 뭐야? 사이비는 영어일까요? 아니면 한자일까요? 사이비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이비는 한자일까 영어일까?
사이비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자는 유사할 사자에 이가 다를 이자야. 그다음 비는 아닐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사하지만, 자 유사해,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자 이제 이거를 사이비라 그래. 사이비 종교인 거야. 지금 이 사례에서는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요거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서 잘 봐. 이게 자 뒷장의 셈이죠. 이게 예술작, 이게 이제 그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출품된 이 작품이죠. 그러니까 변기를 뜯어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샘. 그러니까 샘이 뭔지 알죠? 이렇게 물이 계속 샘솟는 우물 같은 샘 이거죠. 변기, 이거 딱 봐도 누가 굉장히 오래된 변기죠, 그렇죠? 굉장히 리트로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뭐라 그러니? 이런 거. 아무튼 그 약간 앤틱한, 앤틱한, 좀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샘입니다. 변기입니다. 변기를 갖고 와서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주의 양식인 건데. 어쨌거나 이거,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현대 미술의 핵심.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해당하는 건데,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건 이제 금색이야. 금 변기야. 황금 변기. 그러니까 이것도 변기에다가 이제 그 도금을 했겠죠. 이게 얼마나 호화로워. 그치? 야, 이거는 얼마나 사치스러워야지. 그렇잖아. 황금으로 된 변기에다 똥을 쌀 수 있냐. 그렇잖아. 우리 이거는 금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잘 봐. 이 문단에서 내용이, 이 문단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집에 있는, 너네들 집에 있는 변기를 가지고 아무도 예술 작품이라고 안 하지. 그렇잖아. 변기를 설치한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와서 변기를 설치해 줬어. 예술 작품 창작 활동을 하시네요라고 안 한다고. 그치? 근데 우리 봤었던 이 뒷시장의 샘 있지. 이거는 왜 예술 작품이냐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변기인데 이런 식으로 전시하면은 예술 작품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근데 집에 있는 진짜 변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왜 안 하느냐,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기, 우리 집에 있는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샘이라는 거는 예술 작품으로 또 인정이 돼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어떻게? 어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었죠? 모방론이든 낭만주의든, 특히 형식론이든 표현론이든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이해됐어? 예를 들어 봐봐. 자, 컬링우드 표현론이죠? 자, 예술적인 예술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예술가의 마인드가 들어가면 예술 작품인데, 똑같은 변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변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집에 있는 변기를 어떤 사람이 디자인할 때 나는 예술을 한다, 창작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했으면 그것도 예술 작품을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형식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표현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형식론으로 간다 보더라도, 자, 형식론도 마찬가지야. 샘의 예술, 그러니까 뒷장의 샘이라는 작품을 봤어. 이걸 보고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은 예술성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럼 예술 작품이 아닌 거잖아, 나한테는. 그치?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예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 변기에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혹은 남편이 변기에다가 굉장히 예술적인 그림을 그려놨어. 그러면 이거 예술인데? 라고 느끼면 또 그렇잖아. 일반 변기가 또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 표현론과 형식론에 따르면.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래서 예술 정의 불가론이에요. 예술 정의 불가론. 사이비 명제다. 사이비 명제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래서 다른 하나는,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예술계라는 사회제도에 속하는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후보 자격을,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론인데, 자, 이 제도론이 있대요. 제도론은 쉽지? 자, 다키의 제도론. 자, 제도론에 따르면, 자, 제도론에 따르면, 자, 예술은 뭐가 예술이야? 예술이라고 하는 건, 자,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절차, 그쵸? 과정 또는 자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을 거쳤거나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만, 자, 우리 이거를 예술 작품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술을 전공하고 혹은 뭐 정식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화가 밑에서 배웠다라든가 예술가 밑에서 이런 창작 활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창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즉
일반적인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라 예술을 창작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만약에 여기에 따르면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 조립하고 생산했어. 그럼 우리는 그걸 예술이라고 안 하지. 그걸 뭐라 그래? 경제적인 생산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이걸 어떤 아티스트가 도색도 화려하게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튜닝을 했어. 완전히 새로운 걸 창작해서 한 대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 대 없는 혹은 한 대밖에 없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 어떤 예술성 있는 걸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은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일반 변기는 그냥 상품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어쨌거나 거쳤어. 혹은 예술가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다시 가공하고 재창조했어. 이제 그러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도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자, 그래서 다키의 견해는 뭐 이렇게 분리력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의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니네가 수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죠? 필요 조건이 뭐예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필요 조건이 전부 다 완성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저번에 자 얘기를 해줬죠. 자, 예를 들어서 필요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은 사과와 과일이 있어. 사과가 과일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과는 과일의 일부인 거잖아, 그치? 사과 말고 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배도 있고 되게 많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이 원소들은 전부 다 필요 조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과는 과일이지만 모든 과일이 사과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지, 그치? 이해됐어? 자, 충분 조건은 뭐야? 얘는 충분 조건이죠, 그쵸? 과일이다라고 인정되면 자, 사과, 귤, 배. 예를 들어서 과일 사와 그러면 사과를 사와도 되고 귤을 사와도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 자,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세상에 과일이 사과밖에 없어. 그러면 사과는 과일이면서 동시에 사과 그 자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대응되는 원소가 하나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예술 작품들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 즉 예술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찾는 시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그러면 제시문 이제 나를 한번 가보면 비평이 있습니다. 자, 비평 3개 나오죠? 자, 그냥 빨리 가볼게요. 자, 맥락주의 비평은 뭐냐면 자, 이 제시문 나 있지, 얘들아. 제시문 나. 이 제시문 나는 이게 2018년도에 17년도구나. 벌써 우리 17년 되네요. 그때 이게 뭐냐면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가 요거 나왔었어요. 비평에 대한 거 요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봐봐. 자, 맥락주의 비평은 뭐냐면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 어떤 작품을 감상하잖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이 창작됐을 당시에 자,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보고 동시에 뭐를 보냐면 예술가의 창작 의도를 추론해내는 거야. 예술가의 창작 의도까지 전부 다 추론해내는 거. 자, 이게 자 뭐냐면 맥락주의 비평이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어. 심리적 상태 이념을 다 포함해서 다 본대요. 자, 여기 이제 맥락주의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형식주의 비평이 있대. 자, 그러면 봐봐. 자, 맥락주의 비평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비평하는 맥락주의는 자칫 외적인 요소에 치중할 수 있어서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대. 이런 비판을 들었대.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 작품만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예전에 이광수의 무정 작품 요거 설명할 때 본의 아니게 그치 선생님이 이광수 요거를 1시간 또 했지. 친일파거든. 근데 이제 봐봐. 자, 무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첫 근대 소설쯤으로도 분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근대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사회 상황을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 안에서 이광수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까지 추론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맥락주의에 치중하게 되면
이 작품에 들어가 있는 예술적인 요소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역사적인 발굴을 하고 있는 거지. 시대는 어땠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 시대의 연애관은 어땠을까? 재밌잖아, 그런 거 사실. 그치? 내가 좋아하는, 딱 내 취향이야, 사실, 그런 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광수는 왜 이런 걸 썼을까? 그러니까 이광수의 일대기를 또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친일적인 이 행적을 또 파헤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무정을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창작자의 의도만 남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엄연한 한계고 비판점인 게 맞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형식주의와 인상주의래. 자, 그래서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1번 있죠? 1번 잠깐 보시면 공통적인 전개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자, 가는 왜 그러냐면, 자, 가는 관점의 문제점이 뭐야? 쌤의 변기를 왜 예술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등장했어? 그래서 비평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고요. 나는 뭐예요? 맥락주의 비평에 대한 한계가 제시돼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한계점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지?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했죠? 한계라고 하는 거야. 한계. 요 기억해놔. 이런 걸 한계라 그래. 자, 됐어? 자, 그래서 1번 왜 안 되느냐? 자, 나머지 왜 오답이냐? 1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수렴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수렴이 뭐냐면 수렴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는 걸 수렴이라 그래요. 생명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수렴 진화라는 게 있어. 수렴 진화. 진화로는 배웠지. 얘들아, 이런 게 있다. 되게 놀라운 건데요. 생명체는 수렴한대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나는 키가 작잖아. 난쟁이는 아니야, 근데 아무튼 딱 대한민국 평균 시장보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 시장보다 그쵸 2cm 더 커요. 그런데 평균보단 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키가 작아. 그래서 나는 생명체잖아. 내가 키가 작은 게 너무 싫어서 내 자식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유전자가 그걸 기억한대. 메모리 같이, 메모리 칩처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아이를 낳잖아. 이게 아이한테 유전자에 이식이 된대요. 이른바 수렴 진화가 시작이 된대.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아들은 나보다 키가 크대요. 겁나 신기하지? 이런 게 수렴 진화야. 그러니까 수렴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과 비슷한 게 동화예요. 동화. 유사해지는 거. 됐어? 자, 그래서 1번 수렴되는 게 틀렸고요. 2번 결론 내리고 있지 않지. 그냥 소개하고 있죠. 자, 이게 가와 나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관점이나 이론을 나열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거든. 근데 봐봐. 나열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병렬.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렬과 나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열 병렬했다. 말 그대로 순서를 1, 2, 3, 4 가나다라 A, B, C 쓰듯이 이제 그렇게 말 그대로 나누는 거, 늘어놓는 거. 이거를 이제 병렬, 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부분. 자, 3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언급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니죠. 하나의 사례 아니죠.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 가보면, 자, 인상주의 비평은 뭐래요? 인상주의 비평은 뭐냐면, 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대. 뭐에 대해서?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서. 그래서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를 판단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과 관련한다는 프랑스라는 사람의 말처럼 이름이 프랑스야. 그래서 인상주의는 뭐냐면, 자, 생각과 느낌,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뭐냐면 이걸 보고 내가 받은 인상 그대로를 가지고 비평하는 게 인상주의적 비평이 되겠죠. 인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시각은 다 다르잖아. 그치?
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 미술에서 인상주의 배웠지, 그치? 인상주의라는 건, 야, 나 봐봐, 나를 봐봐. 나를 보면 니네 처음 보는 느낌이 어땠어? 그치? 그러니까 각색이란 말이야, 그치? 저렇게 생겼어, 저 새끼는. 아니면 인상이 왜 이렇게 더럽지? 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호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 그치? 호감이 전혀 없는데, 그쵸? 수업을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극도로 비호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저 새끼 재수없어. 근데 수업을 듣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니네 잘 생각해봐. 내가 그다음에 이런 몰골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있잖아. 뭐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그래 머리를 얘들아 내가 무슨 단발머리를 했어. 여자 단발머리 했어. 그리고 수염 길렀어. 그럼 니네 내 수업 들을 거니? 인상이 안 좋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삭발을 했어. 삭발하고 수염을 길렀어. 그 다음에 막 귀여우리 피어싱하고 막 타투 막 새겼단 말이야. 근데 국어 수업을 하겠대. 그럼 니네 국어 수업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인상이가 다른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요. 내가 만약에 봐도 나를 햇빛이 화창한 실외에서 봤느냐, 우중충한 비 오는 날 봤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조명이 쫙 조명빨 있는 실내에서 봤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지는 거야? 나를 보는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각각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이해됐어? 그래서 인상주의 비평은 이런 거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인상주의 비평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비평을 빼먹었구나. 형식주의 비평이 뭐냐면, 선생님이 문학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형식주의 비평이야.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완성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런 거 싹 제끼고, 자, 뭐만 보는 거냐면, 이 작품의 완성도,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작품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표현주의 관점,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거에 해당하는 게 자, 여기에 있는 형식주의 비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려운 거 두 개, 3번하고 4번, 5번, 이거 어렵죠? 자,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자, 3번. 자, 틀린 건 1번이죠. 왜냐? 모방론자가 뒷시장에게, 자, 어디가 틀렸냐면,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게 아니라,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변기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잘 봐. 자,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모방론자가 얘기했을 때, 자, 샘과 변기는 아무 차이가 없지. 모방한 게 아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모방론자가 봤을 때, 원래 그러니까 실물이 있고 이 실물을 얼마나 완벽하게 그대로 재현해내는가, 모방해서 재현해내는가가 중요하잖아. 근데 변기와 샘이라는 작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평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고요. 4번. 자, 4번 보시면, 자, 4번. 자, 4번 나와 있나요? 없구나. 4번에, 자, 요거 가볼게. 자, 이제 틀린 거. 정답은 2번인데, 디케의 관점, 다키인데, 다키는 이제 제도론입니다. 자,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다. 자, 신발의 원래 주인을 보는 거지. 신발의 원래 주인, 즉 신발을 보고 창작자까지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맥락주의 비평이죠. 자, 그러니까 자, 다키는 제도론입니다. 제도론은 뭐였었어? 예술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예술 창작 활동이라는 과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거칠 때만 그 작품이 예술 작품이다. 요게 제도론이기 때문에 그쵸, 설명이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마지막 5번. 자, 게르니카는 이거 배우지 않았을까? 게르니카 안 배웠나요? 이거 내가 안 해놨나? 분명히 했는데. 자, 게르니카는 이거 피카소의 그림이죠. 자, 기억의 관점은 맥락주의고요. 니은은 인상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A를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자,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추론해 놨죠. 자, 그러니까 A는 맥락주의 비평이고, B는 뭐야? 작품 안에서만 해석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은 뭐냐면,
B는 인상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인상주의라고 해도 되고 형식주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상주의, 형식주의. 자,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거 정답률이 77%구나. 야, 오히려 1번이 정답률이 60%네. 3번이 56%네. 그죠? 3번이 어려웠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정답은 틀린 거 3번이죠. B에서 슬퍼 보인다, 고통으로 서한다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라고 했는데 인상주의는 작가의 심리를 추론하는 게 아니지. 작가의 의도와 심리를 추론하는 건 뭐였었어? 맥락주의잖아. 그치? 맞죠? 인상주의는 뭐야? 감상하는 사람이야. 포커스가 감상자야. 창작자가 아니라 감상자가 어떤 느낌과 인상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지금 법학지문 해설을 못했는데요. 법학지문은 쌤이 내일까지 해설해서 법학지문, 기술지문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법학지문, 과학지문 요거 해설해서 요거까지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보는 거예요. 자, 참고로 밴드에서 올려놓으면 그 해설 강의 여러분들이 보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는지 다 나옵니다. 자, 누가 봤는지 다 나옵니다. 자,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은 내일까지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